안녕하십니까. 금일 MSAG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은 유엔진 솔루션즈의 장진영 대표님을 비롯해서 저희 회사의 최고 연구원들과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의 미래를 탐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AI 개발 도구인 MSAG의 독창적인 접근 방식을 장진영 대표님의 사전 설명에 이어서 두 명의 실습 강사분들께서 실제 데모 시연을 통해서 MSAG의 다양한 기능들을 상세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웨비나가 마무리된 후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본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준비했는데 AI를 기반해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그 접근 방법으로 하나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서 AI의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 그 다음에 기존의 레가시들 중에서 PLSQL, 그러니까 스토드 프로시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자바의 클린 아키텍처로 전환하는 툴,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는 먼저 그 기존 AI에 기반한 그 코딩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고요. 그 방법들의 좀 한계가 좀 요구사항의 분량이 커지면 그에 대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그리고 정확도 그 생성하는 코드의 정확도를 떨어지는 부분들을 우리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 가지고 있는 전략으로 그 개발의 정확도라고 하면은 그 복잡성이 높아질 때 복잡한 요구사항을 좀 작은 단위로 쪼개서 AI 개발의 코드의 그 결과물을 조금 더 정확하고 그리고 좀 더 그 세밀한 그런 구현이 되도록 유도를 하는 접근 방법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자율주행과도 같은 거죠.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가 코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코딩을 자율주행하고 이제 연결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보면 이제 레벨이 이렇게 있죠. 자율주행에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느냐, 아니면은 시스템이 완전히 자동으로 개발을 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레벨을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코파일럿이라든지 이런 툴들을 보면, 커서 아이디라든지 이런 툴들을 보면, 우리가 제어 주체가 사람이죠. 사람이 주체적으로 내가 구현해야 될 전략을 수립을 하고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것을 입력으로 해서 단위 모듈이나 세부적인 그 구현에 대한 그 구현체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사람이 주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에서도 이렇게 레벨 1, 2 정도에서는 사람이 주로 어떤 판단을 해서 그 주행을 하는 것이고 주행에 대한 보조 정도만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자, 그런 툴에서 이제 점차 발전을 해서 GPT 엔지니어 같은 툴들을 보면 그 시스템이 주체가 되어서 어, 어떤 판단을 하고 설계를 하고 모듈들에 대한 그 관계들을 알아서 구현을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커서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포저라고 하는 기능이 나오면서 일부 이런 이제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는 기능이 서서히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메타 GPT처럼 아예 설계와 마케팅까지도 이제 기획부터 해서 아예 구현까지 하는 그런 도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오토젠이라든지 크리오 AI라든지 이런 툴들은 멀티 에이전트라고 하는 여러 개의 LLM 인스턴스들이 서로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어떤 예를 들면 기획을 잘하는 LLM과 코딩을 잘하는 LLM 모델이 서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컨버세이션을 하면서 시스템을 구현하는 꼭 개발팀이 여러 역할을 가진 PM이 있고 기획자가 있고 개발자가 있어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계부터 구현까지를 하는 단계를 이렇게 비슷하게 구사하는 방식의 접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발전사를 보면 발전된 기능들의 어떤 기술들을 보면 커서 아이디라든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확장된 그 제너레이션을 하는 거죠. 레그를 통해 가지고 전체 소스 코드 베이스에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코드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적용이 됐었고 그리고 자율적인 판단, 플랜 앤 솔브나 뭐 COT 같은 그러한 접근으로 문제를 큰 문제도 작은 단위로 쪼개서 큰 범위의 구현체를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가능해졌고 멀티 에이전트 같은 협업을 통해서 하는 이러한 기술들이 적용이 되면서 우리가 AI 기반의 코딩 기술이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코파일럿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어 주체가 우리 자신이 됩니다. 우리 개발자가 직접 어떤 것을 구현해야 되고 요구사항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해서 단계 단계의 구현을 해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커서 아이디라고 하는 툴이 나오면서 우리가 코드의 전체적인 소스 코드, 기존에 우리 코드가 있다. 그럼 기존의 코드의 맥락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추가적인 기능들을 계속 보완을 하는 방식의 레그 기술이 적용되는 기법들이 이제 적용이 됐고, 그리고 플랜 앤 솔브 같은 GPT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플랜 앤 솔브로 세부적인 구현해야 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잘게 큰 문제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구현체를 채워가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적용이 된 것이고요. 멀티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개의 역할을 가진 LLM 모델들이 상호 협업하면서 우리가 개발팀이 구성된 것처럼 이렇게 구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한 번 정도 이제 만들어 보시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이 복잡한 프로덕션 수준의 애플리케이션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지 컨테이너 기반의 기술들을 이제 적용을 한다든지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러한 그 품질과 범위가 큰 프로그램 스페이스가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그 큰 범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브릭다운 쪼갤 거냐라고 하는 관점하고 이것들을 실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관련된 설계 기술인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그 분석 기술인 도메인 기반의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이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뭐 아시다시피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패키징을 하고 최근의 언어와 기술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우리가 여러 개의 서비스로 그 전체 업무 영역을 어떻게 잘 쪼갤 것이냐. 그리고 이 쪼갠 것들을 어떻게 서로 잘 연동되게 하고 뭐 데브옵스 프로세스를 가지고 동적으로 관리를 하고 쿠버네티스에다가 어떻게 배포하고 뭐 이러한 디테일이 있다는 거죠. 복잡한 이런 것들을 AI가 구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먼저 AI에게 우리가 그 좀 요구해야 되는 설계 분석 기법으로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 있어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 처음에는 단순한 하나의 프로블럼 스페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 사항이 단순할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의 시스템이 단순한 요구 사항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점점 더 기능들이 요구사항들을 그러니까 문제 영역이라고 부를게요. 프로블럼 스페이스 혹은 도메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무의 전문적인 프로세스나 그 어떤 지식 구조 그걸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한다면 그 도메인들이 점점 중첩되죠. 점점 중첩되면서 시스템이 복잡해집니다. 그 도메인들을 담기 위한 모델이 복잡해집니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도 모델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자바 클래스들, 뭔가 클래스들이 서로 연관관계가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 그것을 우리는 그런 자료 구조의 형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 도메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도메인 모델이 여러 개의
프로블럼 스페이스, 제가 이야기한 그 도메인이 중첩되면서 여러분들의 시스템이 매우 복잡해지고 개발자와 현업 이런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많아지면 복잡해지고 해석하기 어렵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거기에 반영하기가 어려워지고 예, 유지보수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예. 자, 그 이야기는 실제 사람이 구현을 하지 않고 AI가 구현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예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고객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다고 볼게요.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초창기에 영업적인 컨텍스트에서는 고객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견적, 그 다음에 메시지, 그 고객과 나눈 노트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 영업이 잘 되어서 우리가 이 여기 이제 보면은 여행사 시나리오예요. 여행사 서비스를 시스템을 만드는데 여기에 부킹 컨텍스트 예약 기능도 추가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 커스터머라고 하는 속성에 페이먼트 메서드라든지 어드레스라든지 플라이트 같은 것들이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또 기능을 이제 영업도 잘 되고 부킹 예약도 시스템 기능이 잘 되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마케팅을 또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기존의 시스템에 우리는 로열티, 페르소나, 뉴스레터, 프리퍼런스 같은 이러한 기능들을 계속 추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모델,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나 클래스 모델이 매우 복잡해진다는 거죠. 이 복잡해지면서 점점 우리는 일반화를 계속 시키게 될 겁니다. 일반화를 시킨다는 게 이 하나의 테이블이나 클래스에다가 여러 기능들이 유연하게 일반화되게 모든 걸 커버하게끔 이렇게 이 시스템을 계속 이 시스템의 설계가 점점 규모가 커진다는 거죠. 모든 기능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시스템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의 이 구조가, 이 테이블의 구조가 여러 업무적인 이해도를 갖고 있어야만 이 테이블이 왜 이렇게 설계가 됐는지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델들이 이렇게 커지는 것을 작은 단위로 우리가 쪼개서 자기의 업무 영역, 도메인 영역으로 자기의 프로그램 스페이스, 문제 영역 안에 한정되게끔 하는 것을 우리는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의 첫 번째 접근 중에 하나입니다. 바운디드 컨텍스트로 프로블럼 스페이스, 그러니까 도메인의 영역을 한정시키자. 그래서 자기만의 영역으로 이렇게 한정시키고 쪼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커스터머라고 하는 것은 세일즈 컨텍스트에서는 영업적 컨텍스트에서는 리드라고 하는 테이블로 디파인 되고 거기에 필요한 속성들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킹 컨텍스트에서는 패신저, 여객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관련된 속성들만 있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케팅 관점에서는 커스터머가 아니라 서브스크라이버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 가입자라고만 보는 거죠. 그 안에서 필요한 마케팅적인 관점의 문제 영역만 담을 수 있는 작은 문제 영역으로 한정시킬 수 있다. 작게. 그것을 우리는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맥락을 한정시키게 되면 그 속에서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원활해집니다. 원활해진다는 게 우리 소스 코드가 상당히 읽기 좋아지고 LLM한테 시켜도 LLM이 내가 만들어야 되는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LLM에게 업무의 영역을 예를 들면은 요구사항의 문서를 입력을 주는데 전체 요구사항이 100페이지짜리 문서라고 볼게요. 그 100페이지짜리 문서에 업무 도메인이 10가지가 다 이렇게 섞여져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급격히 성능이 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는 그 컨텍스트를 작게 만들어줄 때, 우리가 내가 구현해야 되는 업무의 영역을 작게 만들어줄 때 LLM의 소스 코드의 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LLM에게 이 전체 업무의 영역을 한 번에 다 주고 문제를 풀게 하는 것과 업무의 영역을 이렇게 쪼개서 각자의 LLM 인스턴스를 통해서 그 한정된 맥락 속에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구현을 하게 하는 것은 성능 차이가 많이 생긴다. 자, 이런 작업 후에는 우리는 이렇게 쪼개져 있는 도메인, 멀티 도메인 사이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 연결을 할 때는 우리가 이러한 이벤트 기반으로 펍섭 관계로 이 여러 개의 멀티 도메인 간에 연동된 관계가 있다면 그건 이벤트 드리븐하게 인티그레이션 하는 것도 AI에게 그 다음 페이지로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큰 문제를 작은 단위로 브레이크다운 시키고 그 속에서 모듈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현을 하게 한 후에 전체를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로 연관짓게끔 AI에게 구현을 하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바운디드 컨텍스트로 먼저 큰 문제 영역을 우리가 쪼개는 관점이 중요한데 이걸 AI한테 잘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해하는 관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 이제 BC,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해하는 하나의 좋은 관점이 될 수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의 그 도메인 업무의 영역의 그 작은 범위를 우리는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했습니다. 쪼개는 관점으로 쪼갠 범위 그 범위에 쪼개는 관점으로 비즈니스 관점이 있을 겁니다. 먼저 이제 도메인 관점, 업무의 중요도와 전문성 위주로 쪼개는 거. 그다음에 조직 관점. 그 기존의 조직이 어떻게 생겼는데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각 업무의 영역의 전문 집단 위주로 우리가 쪼개는 거기 때문에 그 조직 관점으로 쪼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관점. 사용자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쪼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쪼개는 기법들이죠.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트랜잭션과 성능이라든지 인프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데 이게 OLTP성인지 OLAP 성격인지에 따라서 쪼갤 수도 있고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든지 자바 플랫폼을 쓰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다른 뭐 파이썬 같은 플랫폼을 써야 될 수도 있고 버전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인프라 관점으로 이제 기술적 관점으로 쪼개는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로 시스템을 쪼개게끔 AI가 먼저 쪼개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다음 우리가 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으로 설계를 쉽게 이 AI가 잘 이끌어낼 수 있게 우리는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하는 기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티커들의 속성을 가지고 AI가 요구사항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도메인 이벤트들을 먼저 추출하게 하고 거기에 이 이벤트를 트리거하는 커맨드를 찾고 그리고 여러 가지 UI나 그 데이터의 프로젝션 그 속에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리드 모델로 이끌어내게 하고 그래서 이러한 또 어그리거트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범위를 찾아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에, 이런 스티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시스템을 이벤트 드리븐한 연동되는 여러 멀티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에 연동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AI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드리븐한 이러한 그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 적용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먼저 이렇게 이벤트를 도출을 하는 거죠. 이벤트를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다, 뭐 배송이 시작된다 이런 전체 이벤트를 먼저 추출을 하고 거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트리거했는지 이게 사용자가 주문을 하는 뭔가 API 그다음에 배송이 시작되는 API 이런 것들이 인풋으로 들어와서 아웃풋으로 이런 이벤트가 퍼블리시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디자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연결 관계에서 이 주문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자동으로 배송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의사결정에 따라서 그러면 이건 이 커맨드라고 부르는 하늘색 스티커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 딜리버리 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늘색 위에다가 이렇게 팔러시 라일락색 스티커를 붙여서 이것은 동적으로 자동으로 벌어지는 비즈니스 규칙과 같다라고 선언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읽기를 위한 get을 할 수 있는 서치 메서드
우리 리드 모델로 만들고, 그리고 이 if과 out 사이에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우리는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델은 어그리거트라고 해서 단위 어떤 그 에이시드 트랜잭션이 묶여야 되는 범위도 우리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품질적인 관점이죠. 지금 관점은. 그래서 성능을 고려해서 이 덩어리의 사이즈를 우리는 어그리거트의 사이즈를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디테일들, 우리가 그 요구사항을 어떻게 설계만 하는 거,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요구사항을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기능적 관점에, 어, 관점에 대한 요구사항의 범위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렇게 어, 기본 분해를 하는 거죠. 바운드 컨텍스트별로. 그럼 이 과정이 상당히 이제 숙련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전문가라든지 마이크로 서비스를 설계해봤던 사람들이 이런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AI한테 맡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을 오늘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어그리거트 디자인 패턴이 상당히 복잡한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그 우리가 기존에 테이블들이 있으면 테이블 설계가 있으면 이것들을 ACD 트랜잭션으로 묶이는 단위로 우리는 끄집어내는 것을 우리는 어그리거트라고 부릅니다. 이게 성능과 연관이 되는데 성능과 그다음에 일치성, 데이터 일치성에 관련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어그리거트를 이렇게 뽑을 때에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이제 트랜잭션 단위인데 이럴 때 이제 불변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가 어떤 일관성을 가지는 어떤 규칙.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백로그라고 돼 있는데 백로그가 완료가 되면 남은 태스크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이건 불변식이죠. 이거는 바뀔 수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상태일 때 항상 이 상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규칙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의 에이시드 트랜잭션에 묶여야 됩니다. 예를 조금 다른 걸 드려볼까요? 맨날 하는 예제인데 주문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볼게요. 우리가 주문을 받을 때 주문의 전체 내용이 여기 영수증에 있습니다. 여기 23,300원치를 내가 예를 들면 빵도 사고 샌드위치도 사고 뭐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샀는데 빵과 우유를 샀다고 볼게요. 이 내용이 빵과 우유 같은 걸 샀다고 볼게요. 근데 내가 이제 오늘 점심 때 보면은 이 점심 때 이걸 내가 먹으려고 이제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이렇게 하면 그에 따라서 포인트가 적립된다고 볼게요. 한 뭐 1% 정도. 이런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전체 테이블은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가 그 RDB 기반의 설계를 하면 정보공학적으로 설계를 하면 이렇게 설계가 나오겠죠. 그래서 주문 전체 내용의 어마운트 전체 값이 어마운트에 들어있고 그 세목들이 여기 들어있네요. 세목들은 오더 아이템이라고 해서 1대 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다이아몬드가 있는 게 여기가 마스터, 여기가 디테일로 여러 개가 붙어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 이상의 수량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 퀀터티와 그다음에 어떤 상품인지 아이템 아이디, 그다음에 각자의 가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합산이 된 게 요 어마운트겠죠. 그렇게 불변식은 이 어마운트는 이 합산된 게 하나일 거다라고 하는 불변식이 존재할 겁니다. 그다음에 포인트 그에 따라서 포인트가 적립될 거야. 포인트는 1%씩 적립이 돼. 그죠? 그러면 얘도 무조건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전체를 어그리거트 단위로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를. 이것에 문제가 하나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체를 만약에 어그리거트로 묶으면 이건 하나의 트랜잭션의 불변식을 유지해야 되는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도 주문이 완료될 때 포인트도 꼭 1% 적립이 무조건 되어야 돼라고 하는 불변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포인트 시스템에 뭔가 장애가 생기면 이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전체 시스템은 포인트 적립 시스템에 오류가 있으면 내가 아예 주문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그리거트를 크게 잡는다는 것은 전체
다운타임을 높이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벨러빌리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돼요. 전체 시스템의 가용 시간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크게 잡고. 그럼 반대로 우리 어그리거트를 모든 단계에 다 쪼갰다고 볼게요. 모든 테이블에 대해서, 모든 모델에 대해서. 다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이랬을 때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 주문이 들어올 때 이 오더 아이템의 내용하고 불일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문한 내역이 아까 전체 23,300원이었는데 오늘 점심 때 내가 받은 것은 빵만 올 수도 있고 우유만 올 수도 있어요. 운 좋게 둘 다 올 수도 있겠지만 내일 우유나 빵이 온다는 거예요. 하루는 우유를 못 먹든 하루는 빵을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한 그 데이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한 주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데이터 일치성이 결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그리거트는 이런 트레이드오프를 잘 잡아서 이렇게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더와 오더 아이템은 불변식이 유지되어야 되는 범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포인트는 꼭 불변식에 같이 포함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포인트는 조금 있다가 이벤트의 수신에 의해 가지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포인트는 다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 내가 주문을 할 때 꼭 이 포인트 시스템이 살아 있거나 문제가 없어서 꼭 포인트가 정립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립이 돼도 되죠. 모든 이벤트는 어, 그 우리가 카프카 같은 이벤트 브로커에 쌓여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정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그리거트를 도출한다는 것은 우리 이러한 불변식에 대한 범위를 잘 잡는 설계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고려사항이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려사항들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요구사항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추천을 우리가 LLM이 이러한 고려사항들,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해하고 그리고 이러한 어그리거트 설계, 어떤 에이시드한 트랜잭션이 어디까지 묶일 수 있고 이거 이벤트 드리븐으로 엮여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계 기준들을 일반적인 AI 시스템들은 AI를 기반한 코딩 시스템들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AI를 통해서 이러한 어, 분석, 설계, 그다음 운영까지를 할 수 있는 도구가 MSA Easy가 되겠습니다. 이 MSA Easy 이제 데모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이 툴은 오픈 소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지금 오늘 소개드리는 내용에 모두 다 접근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이것을 확장해서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실 수도 있고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여기 이 GitHub에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보여드릴 유저 시나리오는 어, 이 MSEG 툴을 이용해서 도서 대출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 요구사항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요 텍스트가 일종의 프롬프트처럼 우리가 입력이 될 거예요. 보시면은 도서관의 도서를 관리하고 대출 반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서술된 내용을 보면 엔드 유저가 작성한 수준의 요구사항입니다. 보시면 도서 관리 화면에서는 어떻게 새로운 도서를 이제 등록하고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입력 항목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13자리 숫자 그러니까 ISBN 그 책 도서 그 번호에 대해서 번호가 여기 13자리 수준만 입력돼야 되고 중복 확인도 필요하고 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UI의 요구사항하고 데이터 요구사항, 비즈니스 규칙 이런 게 다 그냥 이렇게 밍글돼 다 짬뽕이 돼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여기 이제 대출을 하는 업무 중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도서 자체에 대한 그 마스터 관리에 대한 성격의 이야기가 주로 들어있네요. 그다음에 대출 반납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했을 때 도서를 선택하고 기간을 이렇게 뭐 이 세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고 대출하는 도서가 이미 대출 중이면 예약 신청으로 가고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대출 중으로 변경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쭉 써놨습니다. 어떻게 검색을 어떻게 해야 되고, 거의 이제 엔드 유저가 원하는 그 요구사항들을 이렇게 쭉 어, 서술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 여기서 우리는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이것을 어, 설계를 하고 그 도메인 모델을 만들지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정보들이 사실 이 안에 많이 녹아져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 이 범위가 요 정도면 이 정도를 넣으면 웬만해서 잘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여기에 보시면 도서 관리와 대출 관리로 만약에 문제 영역이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빌려주고 받을 거냐라고 하는 관점이고 도서라고 하는 거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세부적인 여러 가지 도메인 모델이죠. 이게 뭐 소설이냐 비소설이냐 학술적 뭐 ISBN이라는 개념도 있을 거고요. 이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꼭 도서가 아니더라도 뭐 돈을 빌리고 갚는 것에도 쓰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대출 관리에 도서에 관련된 전문성이 없어도 대출 관리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대, 어, 대- 도서에 대해서도 대출 관리가 아닌 도서에 대한 지식만 분리해 주는 것이 훨씬 자기만의 업무 영역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색깔 표시를 했는데, 이 노란색은 도서 관리에 관련된 프로블럼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업무의 문제 영역들이고, 이 지금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대출 관리에 관련된 문제 영역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별도의 AI로 구현할 수 있는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던지는 것과 분리를 해서 던지는 것, 그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분해를 시키는 AI를 동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을, 어, 나중에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입력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분해할 수 있는 그 아까 봤던 그런 각 관점들, 도메인 관점을 쪼갤 건지, 조직 관점을 쪼갤 건지, 페르소나 관점인지, 트랜잭션이나 성능 관점일지, 인프라스트럭처 관점일지, 에 따라서 이 추천이 이렇게 되게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컨텍스트 맵이 이제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대출 관리 부분과 업무 영역과 북 매니지먼트 의 업무 영역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분리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걸 어떤 생각으로 쪼갰는지 여기 보게 되면 각각의 상태와 회동 대출 반납 관리는 명확히 구분된 업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도서 관리에는 도서의 등록 상태 변경, 폐기 등에 대한 주 업무만 담을 것이고 대출 반납 관리에서는 회원의 대출과 현황 관리가 주된 업무이다. 두 컨텍스트가 도서의 상태 변경이라고 하는 공통된 부분이 있다. 그거는 연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출이 벌어지면 대출이 벌어졌습니다라고 이벤트가 퍼블리시 됐고 그게 북 매니지먼트의 도서의 상태를 바꿔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합도와 응집도를 높이면서 결합도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이게 어,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할을 할 때는 중요한 것은 응집도는 높이고 결합도는 낮춰야 되죠. 이게 우리가 익숙치 않은 설계자들한테 사실 이 인풋을 주면 분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AI가 훨씬 더 잘하는 것도 어,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그 일반적인 아주 기초적인 건데 오히려 사람들이 다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해를. 그래서 얘는 명확하게 그렇게 분해를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 관점 중에서 우리가 이 어떤 관점이 마음에 들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건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그 분해를 뭐 두 개로 할 수도 있고 세 개로 할 수도 있을 거고 이 사이즈가 크면 그러한 범위까지도 우리는 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우리는 분해를 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분해를 한 다음에 이 각 도서 관리와 대출 반납 관리가 일단 나뉘어졌겠죠. 이렇게 분리가. 그러면 이 각자별로 해서 그 도메인 프로블럼 내에서도 그 프로블럼 스페이스 업무 영역이 이제 쪼개졌는데 그 속에서도 여러 개의 어그리거트로 우리는 쪼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 대출이라고 하는 업무를 이렇게 하나의 어그리거트로 만들어서
그 안에 회원 정보, 그 다음에 그 도서가 어떤 건지 도서에 대한 그 참조, 그 다음에 대출 기간 상태 이렇게 한 번에 다 담을 수도 있을 거고 도서 대출이나 도서 예약으로 두 가지의 어그리거트로 나누어 가지고 도서 대출 하나에 대해서 예약건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게끔 라이프 사이클을 분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까 어그리거트를 자 분리하는 게 좋을까 하나로 가는 게 좋을까? 제 생각에는 하나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굳이 분리할 필요도 없어요. 분리를 하는 것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퍼포먼스가 필요 시에 예약 정보를 별도로 로딩 가능하다. 이걸 뭐 장점이라고 내세웠는데 AI가 이걸 좀 추천을 했는데 AI가 우리가 이건 상마다 다를 거예요. 도서 대출 한 건에 대해서 예약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경우는 보통은 잘 없죠. 이 AI가 얘는 이렇게 추천을 했지만 우리가 실제 영상에 보시면 옵션 1을 우리가 선택을 할 겁니다. 추천은 얘가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니까 어그리거트를 하나의 바운드 컨텍스트 내에서 대출 반납 권리라는 거 안에서도 여러 개의 어그리거트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선택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어그리거트 디자인에 대한 제안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선택을 하고 생성이라고 하는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도서와 도서 대출 반납 관리에 대한 도메인 모델을 이벤트 스토밍을 이렇게 설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스토밍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을 혹시 궁금하시면 이벤트 스토밍에 대한 기존의 영상들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략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어드민이 먼저 도서 등록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어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서 등록을 타이틀, ISBN, 뭐 어서가 누군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주면 도서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이런 데이터 항목을 갖고서 저장이 될 것이고 그 도서가 잘 등록됐다라고 하는 이벤트를 퍼블리시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마찬가지 도서 상태 변경을 하는 것도 기능이 있고요. 어떤 북 아이디에 대해서 스테이터스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네요. 그래서 변경된 이런 이벤트가 퍼블리시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 목록을 복귀한 조회하기 위한 그 리드 모델도 있고요. 마찬가지. 그래서 이 업무 영역으로 그냥 딱 나뉘었습니다. 이렇게 이 박싱을 해놓은 것은 우리가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해서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듈로 쪼갤 수도 있고, 실제 우리가 구현체상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부담된다면 이것은 그냥 분리되어 있는 하나의 패키지 같은 걸로 자바에서 매핑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구현체의 바인딩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뭐 일단 이 덩어리 하나를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반납 관리는 마찬가지로 대출 신청할 수 있고 반납할 수 있고 이력을 볼 수 있는 조회 API, 그 다음에 이런 신청을 할 수 있는 쓰기 API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는 론 아이디 누가 신청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도서인지 어떤 도서인지는 여기 이제 레퍼런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ID 클래스라고 해서 얘가 물고 있는 실제 데이터는 여기에 있죠. 이 어그리거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그리거트의 아이디를 참조하게끔 그렇게 두 개가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테이틱한 구조는 이 모델을 우리는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서 대출이 등록이 되면 그에 따라서 대출의 상태가 업데이트 된다는 게 자동으로 이제 벌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반납을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또 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죠. 그건 우리는 팔럿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벤트와 팔럿이 관계로 해서 이 두 개의 바운드 컨텍스트 우리는 쪼개놨지만 이 두 개 간의 연동은 이루어져야 되죠. 이 대출 반납 관리에서 그냥 대출 생성됐다는 이벤트가 퍼블리시 되기만 하면 알아서 도서 관리에서는 이제 이 도서의 상태가 알아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출이 지금 체크아웃 된 상태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대출 신청을 못 하겠죠. 그리고 반납이 되면 다시 어베일러블 해지는 상태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 그러한 두 상이한 바운디드 컨텍스트 간의 연동 관계를 자동으로 설계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것도 AI가 자동으로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상세한 도메인 모델도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앞서 ISBN 값이 이런 식의
도서에 대한 정보를 담을 거고 도서의 상태는 이러한 이뉴머레이션이 돼야 될 거고 ISBN 같은 경우는 밸류 오브젝트로 설계를 해야 될 거고 도서의 카테고리도 이뉴머레이션으로 해서 딱 이 범위 내에서 나와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픽션, non-픽션, 아카데믹 매거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요구 사항에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다시 어그리거트별로 해서 그 요구 사항의 내용을 읽어 드림으로써 LLM이 자동으로 이것을 설정하게 된 것이죠. 여기 소설, 비소설, 학술, 잡지라고 우리가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클래스 모델의 도메인 모델이 알아서 추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러한 클린 아키텍처에서 이야기한 도메인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 이야기하는 설계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노하우죠. 이 노하우들이 이제 이 LLM이 에다가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테스트 데이터 생성이에요. 그 테스트 데이터는 기분 웬된 우리가 그 비헤이버 드리븐 디자인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제를 알아서 만들게 됩니다. 얘는 예를 들면 도서북 아이디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도서 제목이 이렇게 들어왔고 작가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픽션 카테고리로 지금 현재 어벨러블인데 어, 론, 론 리턴드 이 사람이 어, 대출을 반납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스테이터스 리턴드 됐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북 스테이터스 나중에 이 책에 대한 거는 다시 어벨러블 된다. 여기 예제가 여기가 어벨러블이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벨러블이 아닐 때 얘가 어벨러블로 바뀌는 게 맞는 거죠. 예, 이거는 좀 예제가 잘못 나왔는데 요 부분만 바뀌면 되겠네요. 요 부분만 바뀌면 될 거고. 하여간 요렇게 예제 데이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동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로직을 잘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럼 그 사용자가 직접 이 UI에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기본 웬된 데이터는 어디에 쓰이냐면은 이 해당, 요 팔러시, 이게 요 서술이 입력이 되게 되고 이 서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테스트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게 됩니다. 테스트 코드. 그래서 아까 떤 데이터가 나와서 어떻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그 JUnit 테스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되고 저 기분 웬된 서술에 의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코드를 계속 LLM한테 던지면서 그 어, JUnit이 통과할 때까지 코드를 변경하면서 계속적으로 코드를 수정합니다. 수정해서 그 테스트가 패스될 때까지 어, 생성된 기본 코드를 계속적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성된 애플리케이션이 튀어나옵니다. 자, 이 흐름으로 우리는 AI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전체 요구사항을 분해하고 거기에 이 단위 컴포넌트가 되는 어그리거트를 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사람이 중간에 개입은 하게 되고요. 어떻게 쪼개는 게 좋겠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의사결정을 주고 생성된 모델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가 다시 조금 수정을 할 수 있고 그런 다음 팔로시 관계가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되고 디테일한 도메인 모델이 만들어지고 기분 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 모델에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그 동작 중의 액션을 우리는 비즈니스 로직을 여기서 서술해 주게 되고 그에 의해서 JUnit 코드가 생성되고 그 JUnit 코드를 패스할 때까지 잘못된 비즈니스 로직이 있으면 그것을 얘가 자동으로 수정하면서 아까 기본 웬덴을 만족하는 전체 코드가 완성이 되어서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간다라고 한 겁니다. 자, 자, 지금까지 일단 설명된 이론을 바탕으로 구현된 데모를 저희 신성진 연구원께서 데모를 보여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시연을 맡게 된 유엔진 솔루션즈의 신성지 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DDD 기반 AI 도구 시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SAG 홈페이지에서 AI 생성 버튼을 눌러서 생성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보시면은 생성할 옵션이 총 5개가 있는데 저희는 유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벤트 스토밍을 생성할 것이기 때문에 이벤트 스토밍을 누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유저 시나리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지만은 저희는 이전에 예시로 든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유저 시나리오를 사용하겠습니다. 해당 시나리오를 넣고 Create Bounded Context 버튼 누르면은 어떠한 관점으로 Bounded Context를 구성할지에 대한 초안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5개의 관점에 대한 초안이 나오며 위쪽에 생성시킬 Bounded Context와 각 Bounded Context의 관계가 나타나게 되고 아래쪽에는 왜 이러한 식으로 구성을 도출했는지에 대해서 AI 분석 내역이 있습니다. 네, 조직 측면 관련된 구성렉을 선택해서 Create 모델을 눌러서 실제로 이벤트 스토밍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스토밍 생성을 수행하면은 각 바운디드 컨텍스트마다 할당된 요구사항들을 먼저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분석된 요구사항들 각각에 대해서 애그리게이트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옵션을 생성합니다. 각 옵션들은 ACID 및 여러 고려사항을 통해서 생성이 되며 고려된 사항들은 밑쪽의 장점, 단점 부분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바운디드 컨택트에서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해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을 시작하면 먼저 애그리게이트가 생성이 됩니다. 애그리게이트들이 전부 생성된 뒤에 생성된 애그리게이트 및 분석된 요구사항들을 이용해서 커맨드, 이벤트, 리드 모델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 후에는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로직을 담당하는 정책이 생성됩니다. 이후에는 각 커맨드에 대해서 테스트에 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들이 이전에 말하던 기본 웬된 형식으로 추가가 됩니다. 생성된 정책을 클릭해 보면은 AI가 왜 이러한 정책을 추가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 상태 업데이트 정책인 경우에는 대출 생성된 이벤트와
도서 상태 변경 커맨드를 연결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설명을 보시면은 대출 생성 시 도서 상태를 대출 중으로 변경으로 된 것을 보아서 정확히 관련된 비즈니스 요구 사항들을 반영해서 정책이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 애그리게이트를 살펴보면은 이전에 선택한 옵션대로 도서 애그리게이트 루트에 도서 코드로 활용되는 ISBN 밸류 오브젝트, 도서 상태나 카테고리에 대한 열거형이 선택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달한 요구사항에서는 처음에는 대출 가능 상태가 되고 이후 대출 반납 상태에서는 대출 중, 예약 중 상태로 변경돼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도서 상태 열거형을 보면은 잘 반영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는 커맨드를 선택해서 examples 버튼을 누르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 등록과관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확인해 보면은 처음에는 도서 정보가 없었는데 새로운 도서 정보를 전달시켜서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되도록 기본 웬덴이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생성된 이벤트 스톰을 이용해서 실제 코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반납 상태 업데이트 관련 정책이 코드로 자동으로 구현된 것을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에 해당 정책에 대해서 기본화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요구사항만 넣으면은 개별적으로 AI 기반 자동 생성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위에 코드 버튼 누르면은 주어진 이벤트 스톰을 기반으로 기반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각 정책들의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를 이용해서 JUnit 테스트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디테일한 로직은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AI를 활용해서 해당 테스트 코드를 선택한 다음에 디테일한 코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테스트 코드를 선택하고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AI가 자동으로 주어진 테스트 코드가 통과할 때까지 세부적인 코드를 반복적으로 생성해 줍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깃으로 생성된 코드가 푸시됩니다.
생성된 레파지토리에 들어가면은 실제로 생성된 코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푸시된 코드를 활용해서 기퍼드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게이트웨이, 프론트엔드, 백엔드 서비스들을 실행시켜 줍니다. 프론트엔드에 접속하면은 앞서 생성한 두 바운디드 컨텍스트인 도서 관리, 대출 반납 관리 서비스에 대한 UI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전에 만든 반납 상태 업데이트 관련 정책, 즉 도서가 반납이 되면은 도서의 상태가 반납됨으로 변경되는 비즈니스 로직이 제대로 구현됐는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이를 위해서 도서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처음에는 도서 상태는 available 상태로 추가가 됩니다. 총 3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첫 번째 책을 대출하도록 데이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하고 도서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면은 반납됨으로 상태가 변경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비즈니스 로직이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AI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시연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DDD 기반 AI 도구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이어서 PLSQL이 기존 레가시의 PLSQL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릴레이셔널 DB에 상당히 의존적으로 우리가 시스템들이 레가시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애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현대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걸림돌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기존의 스토드 프로시저에 들어있던 로직들, SQL에 들어있던 로직들을 클린 아키텍처, 즉 자바를 기반으로 된 아키텍처로 자동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PLSQL2 자바의 기능은 첫 번째 언더스탠딩입니다. 기존의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흐름을 그래프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담게 되고 그 기존의 멀티 패키지 속에 들어있는 멀티 프로시저들 간의 서로 간의 호출 관계라든지 그 속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 오퍼레이션들을 분석을 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그래프 DB에 담음으로써 이 언더스탠딩 된 그 지식 구조를 레그의 형태로 그래프 베이스의 레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컨버전의 인풋으로 쓰게 됩니다. 컨버전을 할 때는 AI를 통해 가지고 단위 모듈들을 단계 단계로 우리가 조각을 청크로 쪼개야 되는데 LLM의 컨텍스트 사이즈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바로 작은 단위로 전환을 한 다음에 큰 단위로 묶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PLSQL과 완전히 동일한 동작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PLSQL에서 이 동작하던 그 트랜잭션 로그를 캡처해서 자바로 변환된 코드가 동일한 트랜잭션 로그를 찍어내는지를 자동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그 자동으로 비교하는 것이 실패하면 그것을 다시 인풋으로 줘서 코드를 컨버전을 그 부분에 한해서 다시 전환하게 함으로써 원하는 결과에 이르게 하는 피드백 루프를 형성합니다. 기존의 스터드 프로시저를 우리는 이런 그래프 구조로 나타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프 DB에 담게 되고 예를 들어서 어, 급여 계산을 하는 로직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테이블들에 어떤 식으로 어떤 인풋 CRUD가 벌어지는지 그 각 스토드 프로시저의 루프나 분기 조건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그래프의 구조로 먼저 나타내게 하고 그것을 그 각 단계의 영역들을 작은 단위에 우리가 LLM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전환을 해서 자바 클린 코드로 생성하고 관련된 테스트를 JUnit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가 인풋으로 준 PLSQL은 이러한 4개의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여 정보를 갱신하는 메인 프로시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등록하고 뭐 이렇게 결근 일수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그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직원 정보 자체를 담기 위한 패키지가 있습니다. 직원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들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정규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급여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급여 관리를 위한 패키지가 있어서 여기에는 결근 일수에 따른 예를 들면은 급여 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여금이라든지 뭐 기타 그런 비즈니스 로직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세 번째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출퇴근과 관련된 패키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데모는 그 우리 안치훈 연구원이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예, 안치훈 연구원께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파트 시연을 맡게 된 UNG 솔루션즈 연구원 안치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PLSQL에서 자바로 변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바로 변환될 대상이 PLSQL들을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이 4개의 파일이 바로 이제 자바로 변환될 대상이 되는 PLSQL 파일들이고요. 그거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분석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우선은 PLSQL 코드를 자바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주요 도전까지는 LLM의 컨텍스트 크기 제한인데요. 따라서 PSQL을 이제 여러 단위로 분할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엔틀러 같은 파싱 도구를 활용하게 됩니다. 엔틀러는 이제 전달된 PLSQL들을 읽어가지고 구문 구조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즉 여기서 이제 업로드된 PLSQL 파일의 원본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PSQL들을 이제 의미 있는 문맥이 유지가 되도록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f문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서트 문다라는 것을 도중에 중간에 잘리지 않게 이렇게 구문 단위로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분석된 파일을 가지고 실제 이제 PSQL 파일들과 함께 그래프를 그리는 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탐색을 하게 되면 우선은 이제 업로드 되었던 PSQL 파일들을 단위로 이제 4개의 최상위 노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로이, 그리고 셀러리, 그리고 업데이트 셀러리랑 그리고 어텐던스라고 하는 출퇴근 관리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선은 하나씩 하고 들어갔던 다음에 그다음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플로이는 이제 2개의 펑션과 하나의 브러쉬로 되어 있습니다. 원본 PSQL을 확인해 보자면 우선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직원 존재 여부 확인하는 함수가 있고요. 이거 여기선 단순히 이제 전달된 직원 키를 이용해 가지고 해당하는 직원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함수입니다. 그런 다음에 정규직 여부 확인 함수 또한 마찬가지로 전달된 직원 키를 사용해 가지고 해당 직원이 정규직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스 인플로이는 프로시저로
직원을 등록하는 프로세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미 직원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만약에 이미 존재하지 않다면은 그때 인서트 문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따라서 하나하나 탐색을 해보자면 일단은 이 함수는 이제 직원 정보를 직원 정보의 여부를 확인하는 함수로 이 밑에 이런 식으로 직원 정보를 찾는 셀렉트문을 읽고 여기 서머리를 보시게 되면 특정 테이블에서 이제 직원께 해당하는 레코스를 조회하는 셀렉트문 컬입니다. 라고 간단히 해당 노드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시작 라인과 끝 라인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엔틀러에서 이제 분석을 한 그 범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 노드가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리턴도 조회된 리코스트가 0보다 큰지 확인하여 직원 존재 여부를 반환하는 로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크게 함수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스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함수에 대한 입력, 매개 변수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고 디클레어는 단순히 이제 사용되는 이제 지역 변수 같은 것들, 이 해당 함수에서 사용되는 변수가 선인되어 있는 노드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나머지 노드들은 실제 이제 안에 비치스 로직을 의미하는 노드들입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펼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셀렉트 노드나 이제 DML 관련 노드들은 이런 식으로 테이블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셀렉트는 프롬으로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인서트랑 딜리트랑 업데이트는 라이트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이블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필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필드 이름과 타입 그리고 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제 테이블은 지금 현재 이렇게 똑같은 게 두 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따라서 같은 테이블이기 때문에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프로시저도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 어사인 같은 경우는 직원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함수를 호출하여 결과를 별도에 저장한다. 따라서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러한 세부 노드 같은 경우에는 다 이런 식으로 서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드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다 파악할 수 있고 이 어사이먼트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함수를 호출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인터널 콜이라고 하는 강례로 이제 함수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보시게 되면 이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했을 때 하이라이트가 딱 되기 때문에 어느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패키지 및 프로세서 또한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어떤 프로세서를 호출하는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것도 서머리로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클릭했을 때 어떤 프로세서를 호출하는지도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출퇴근 관리하는 패키지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이 그래프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자바로 변환하게 되는데 이 컨버팅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각 업로드된 이 4개의 파일, 프로세서 및 패키지 파일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어떤 패키지 파일들이 어떤 프로세서 및 패키지 파일들이 컨버팅이 되고 있는지를 표시를 하게 되고 변환은 이제 각 단계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바로 이제 변환할 때에는 이 그래프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 단계별로 사용되는 노드들만 전달해가지고 필요한 이제 자바 클래스 파일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이블 노드만 이제 다 전달을 해가지고 엔티티 클래스를 만들게 되고요. 리포지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 DML 관련 노드들을 전달해가지고 만들게 되게 됩니다. 나머지 이제 if 문 같은 거나 어사이먼트 같은 경우들은 이제 그 서비스 클래스 파일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원본 PSK 파일은 이제 흐름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읽기가 힘들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표현하게 된다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사용자는 이제 구조와 로직을 좀 더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각 노드를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정보도 표현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한눈에 파악하기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자바를 변환하게 되면은 최종 결과물이 이제 zip 파일로 떨어지기도 하고 타겟이라는 폴더 아래 이제 자바 프로젝트가 결과로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이제 커맨드, 컨트롤러, 엔티티, 리포지토리, 서비스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커맨드는 말 그대로 이제 프로시점이 함수를 호출할 때 입력 매개 변수의 역할로 이제
DTO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컨트롤러에서 받아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는 이 커맨드에 명시된 이 필드를 요청을 보낼 때 포함하게 되면은 해당 요청을 받은 정보를 토대로 이제 서비스 클래스에 있는 각 해당하는 프로시저 및 함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메서드 형태로 전환이 되어 있는데 이 해당하는 메서드를 호출해가지고 실제 로직이 실행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은 이 인스 인플로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을 등록하는 그 프로시저였는데요. 직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직원 키, 직원 이름, 그리고 부서 코드, 정규직 여부라는 정보를 받게 되면서 이 함수로 이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서 실제 이 여기서는 해당 직원 정보를 생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프로시저나 이제 함수 같은 경우는 펑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메서드 형태로 다 전환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게 실제로 전환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이제 결과 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실제 자바로 변환된 결과가 이제 제대로 변환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초기에 어떤 프로시저를 실행해 볼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tpix update 셀러리라고 하는 프로시저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는 추가로 파라미터 또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고 정규직 여부는 Y로 그리고 이제 초기에 이 프로시저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초기 데이터들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똑같은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이 초기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이 초기 데이터의 정보와 이제 프로시저 어떤 프로시저 실행시킬지 또 프로시저의 파라미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JUnit 테스트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제가 입력하는 정보는 직원 정보, 그리고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 정보, 그리고 해당 직원이 결근 및 결근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케이스 1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이제 자바로 변환된 결과를 확인하려고 했을 때 케이스 하나로만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케이스별로 지금 추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케이스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번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직원 여부에 따라서 급여가 감소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정규직인 직원과 정규직 아닌 직원이 똑같이 결근을 한 번씩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케이스에서는 똑같이 업데이트 셀러리라고 하는 프로세서를 호출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도 파라미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해당 직원은 정직원 여부가 N으로 설정할 것이고요. 마찬가지 해당 직원의 초기 정보 또한 똑같이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다 마쳤으면 마찬가지로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인도 가능하고요. 케이스별로 이렇게 입력을 다 했으면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제로 입력한 테스트 케이스를 바탕으로 이제 JUnit 테스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 1번에 대한 처리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처리가 완료가 되면 화면상에 이제 데이터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PLSQL 데이터,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입력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그냥 PSQL을 실행시켰을 때의 데이터입니다. 기분은 아까 제가 입력했던 대로 정보가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왜는 이제 어떤 프로시저를 호출했는지, 그리고 파라미터가 무엇인지, 때는 호출을 했을 때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다 라고 나와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를 바탕으로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아까 테스트 파일이 없었는데 새로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파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제가 입력했던 기본 정보를 토대로 이런 식으로 초기 데이터를 생성하는 로직이 담겨져 있고요. 외는 해당 프로시저를 호출하고 파라미터 또한 동일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then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규직이니까 한번 결근했을 때에는 10만 원이 감소가 되어야 되니 총 90만 원이 맞는지 확인하는 로직이 있고요. 따라서 이거를 실행을 해가지고 실행한 트랜지션 로그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테스트 2번에 대해서도 똑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철수 2번에 대한 직원에 대한 그리고 정규직의 N 여부이고 결과는 정규직이 아니니까 20만 원이 감소가 될 테니 60만 원으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처리가 되면 자바에 대한 결과도 트리셔 로고 떨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실제 이 테스트를 시행을 했을 때 트랜지션 로고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그 트랜지션 로고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초기 데이터는 이 ID 값 빼고는 다 동일한 걸 볼 수 있고요. 웬도 다 동일한 상태이고 덴도 보시게 되면은 90만 원이 100만 원에서 정규직이니까 10만 원이 감소가 되어서 9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성공적으로 90만 원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1번 케이스에 대해서는 결과가 검증이 된 걸 볼 수 있고 이번 케이스에서도 똑같이 입력값은 프로시저를 실행시켰을 때와 별 다를 게 없고 랜도 이제 어떤 프로시저 실행시켰는지에 대한 정보가 똑같고 결과에 대해서도 정규직이 아니니 한번 결근했을 때에는 20만 원이 감소하게 되니까 8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감소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테스트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생성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제가 이번 케이스에 입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러한 자바에서도 이제 이러한 초기 데이터 등록하게 되고 웬도 이제 어떤 프로시저를 실행할지에 대한 것도 명시가 되어 있고 덴도 80만 원에서 한 번 결건으로 20만 원이 감소가 되었으니 60만 원 되어야 된다라는 된 기브 웬덴 로직이 제대로 형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 테스트가 실패가 되었으면 이제 피드백 루프라고 하는 것을 돌게 되면서 테스트가 결과가 같을 때까지 계속 코드를 수정하게 되면서 결과가 떨어지게 되고요. 지금 케이스에서는 이제 전환이 100% 제대로 됐기 때문에 피드백 루프까지는 돌지 않았고 결과가 딱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치훈 연구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의 접근 방법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전환을 생성이나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MSAG는 오픈 소스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내부에서 활용을 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 저희의 이제 방향성은 지금 현재 MSEG와 PLSQL 2 자바 2를 통합을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PLSQL에서 나온 것이 곧바로 이제 자바로 코드가 전환되는데 중간에 모델로 이벤트 스토밍 모델로 전환이 한번 되었다가 거기에서 이벤트 스토밍에서 앞서 보셨던 여러 가지 아키텍처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게 하는 그러한 추가 확장이 있을 계획이고요. 앞서 생성된 그 코드에서 UI가 자동으로 지금 생성이 되기는 하는데 그것은 그 템플릿 코드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사항에서 서술된 그런 UI의 내용들이 무시된 채 생성이 되고 있죠. 그것들을 더 반영을 해서 원래 서술됐던 그런 유저 스토리보드대로 UI가 제너레이션 되는 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 신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링크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기업들이 있으시면 요청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나 이런 그 개발에 있어가지고 선도적인 개발 서비스나 컨설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요구사항이나 상당히 난제들이 많죠.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 설계 구현, 그리고 뭐 쿠버네티스 운영이라든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들을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만약에 지금 겪고 계시다면 저희의 툴과 함께 저희가 방문해서 빠르게 1개월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구성이 완성된 그러한 선도 개발을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여러 가지 공기를 훨씬 줄이면서 실제 워킹하는 코드를 제너레이션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하지 말고 잘된 품질 높은 아키텍처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요청을 많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